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 촌장집들에 모인 농민들은 와글와글 떠들고 있더니 레흐르도프가 가까이 가자 말소리가 딱 그치고 농민들은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모자를 벗었다. 이고장 농부들은 쿠즈민스코의 마을의 농부들보다 훨씬 검소했다. 처녀들과 아낙네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귀걸이를 달았으며 농부들도 하나같이 모두 나막신을 신고 집에서 짠 셔츠에다 농부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곧장 들에서 돌아왔는지 맨발에 작업복 차림인 사람도 있었다. 레흐르도프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토지를 몽땅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자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 레흐르도프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 토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요. 그야 틀림없이 나리 말씀대로 입죠. 하고 농부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레흐르도프는 말을 계속했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같이 정한 대로 땅값을 치르고 그것을 공동자금으로 하여 여러 사람들이 쓰도록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찬성과 동의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나 농민들의 엄한 얼굴은 차츰 더 무섭게 굳어질 뿐 지주의 얼굴을 보고 있던 눈들이 차츰 내리깔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지주의 교활한 속셈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속지는 않지만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 지주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다는 태도 같았다. 레흐르도프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도 농부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며 또한 이해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이 오래도록 납득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이미 몇 대에 걸친 체험으로 지주들이란 언제나 농민에게 손해를 끼쳐가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주가 그들을 모아놓고 무슨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교활하게 자기들을 속이려는 속셈임에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땅값을 얼마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레흐르도프가 물었다. 어떻게 저희들이 정합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땅은 나리의 것이니까 어떻게 정하든 나리 마음대로죠. 하고 농부들 속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여러분 자신이 공동자금으로 쓰게 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공동자금은 공동자금이고 이건 이것대로 다릅니다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군. 레흐르도프를 따라온 관리인이 사정을 이해시키려고 웃으면서 말했다. 잘 들어봐요. 공장님은 땅값을 정해서 토지를 당신네들에게 빌려주시지만 그 돈은 다시 당신네들의 공동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그건 잘 알고 있어요. 하고 다소 성급해 보이는 입 빠진 노인이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은행 같은 것이겠죠 뭐. 다만 우리는 기한까지 돈을 내야 하지 않소.
그게 싫단 말입니다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고생인데 그렇게 되면 아주 망한다고요. 그건 질색이요. 우리는 그전대로가 나아요. 불만스러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난폭한 말까지 섞였다. 계약서를 만들어 그도 서명하고 그들도 서명해야 한다는 말을 레흘류도프가 꺼내자 농부들은 한층 더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서명을 하죠?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일해왔습니다요. 앞으로도 똑같이 일해 나갈 겁니다요.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요? 우리는 무식해서요. 반대하겠어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전대로가 낫지 않습니까요? 씨앗만 따로 준비해 준다면.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씨앗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제도로는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밭에 뿌리는 씨앗이 농민들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주의 부담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은 토지를 빌리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요? 하고 너덜너덜해진 농부 외투를 입은 맨발의 중년 농부를 보며 레흘리도프는 물었다. 그 사나이는 명랑한 얼굴을 하고 군인이 구령에 의해 벗은 모자를 받들듯이 왼팔을 정확히 구부려 떨어진 모자를 똑바로 들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군대 생활의 최면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농부가 대답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토지가 충분히 있단 말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출신 농부는 희망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갖다 쓰라는 듯이 다 떨어진 모자를 가슴 앞에 단정히 들고서는 일부러 꾸민 듯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어쨌든 내가 한 말을 잘들 생각해 보시오. 레흘류도프는 어이없는 얼굴로 말한 다음 다시 한번 자기 제안을 되풀이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요. 어차피 나리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이가 빠진 노인이 성난 듯이 말했다. 나는 내일 하루 종일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거든 누구든지 심부름을 보내주시오. 농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레흘류도프는 아무 소득 없이 허무하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정말 안 됐군요, 공장님. 집에 돌아오자 관리인이 말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이라서. 집회에 나오기만 하면 고집을 부리고 끄덕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 농부들은 동의하지 않은 그 백발 할아범이나 그 검은 머리나 모두 사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실에 왔을 때 차라도 대접하면 하고 관리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혀가 풀려서 말도 잘하고 어찌나 영리한지 그야말로 장관 뺨칠 만큼 무슨 일이든 그럴듯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집회만 나오면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똑같은 소리밖에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별을 할 줄 아는 농부만 몇 명 부를 수 없을까? 하고 레흘류도프는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알아듣도록 설명해보고 싶은데 그건 할 수 있지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관리인이 말했다. 그럼 미안하지만 내일 좀 불러줘. 좋습니다. 내일 불러 모이도록 하죠. 하고 관리인은 더욱 흥이 나서 말했다. 정말 빈틈없는 녀석이야. 지금까지 빗질을 한 적이 없는 텁수룩한 수염을 제멋대로 기른 얼굴이 검은 농부가 배부른 앞말을 타고 끄덕거리면서 말다리를 묶는 쇠사슬을 철거덕거리며 나란히 말을 타고 가는 너덜너덜한 농부 외투를 입은 여윈 늙은 농부에게 말했다. 그들은 밤이 되어
큰 길거리로 말에게 풀을 뜯어먹이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늘상 지준의 숲에서 몰래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었다. 서명만 하면 거저 땅을 준다고? 여태까지 얼마나 속았다고? 어림도 없지. 이젠 우리도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아. 하고 얼굴이 검은 농부는 덧붙이고 나서 뒤처진 망아지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나슈! 고나슈! 그는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러나 망아지는 뒤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몹쓸 망아지가 지준의 목장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언제 배웠누? 승아 잎사귀를 부스럭거리면서 늪의 습기가 자욱한 이슬에 젖은 목장에서 뛰어나오는 망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농부가 말했다. 저 소리를 들으니 풀이 꽤 자란 모양이군. 노는 날 여자들을 시켜 풀을 베게 해야겠어. 하고 너덜너덜한 외투를 입은 여인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서명을 하라고? 하고 턱수염의 농부는 지주의 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명만 해보라지. 산채로 잡아먹히고 말 테니까. 그렇고 말고. 하고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단단한 땅을 밟는 말굽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8. 레흘리도프는 집에 돌아오자 침실로 마련된 사무실에 높다란 침대가 놓여지고 깃털 이불에 베개가 둘, 자잘한 꽃무늬가 있는 새빨갛고 폭이 넓은 새 비단 이불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관리인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인 듯 했다. 관리인은 그에게 먹다 남은 점심을 권했으나 거절하자 식사와 방 준비가 변변치 못한 것을 사과하고는 그를 혼자 남겨놓고 나갔다. 농민들의 거절은 털끝만큼도 레흘리도프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그뿐 아니라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줄곧 고마워했는데 이곳에서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나타냈지만 그는 역시 침착했으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무덥고 지저분했다. 레흘리도프는 밖으로 나가 앞돌로 갈까 했으나 그 무렵 그날 밤의 일과 하녀방의 창문과 뒤쪽 계단이 생각나서 죄 많은 추억으로 더러워진 곳을 거닐기가 싫어졌다. 그는 다시 현관 계단에 걸터 앉아 자작나무 떡잎의 짙은 향기를 들이마시면서 어둠에 쌓인 뜰로 오랫동안 눈길을 보낸 채 물레방아 소리와 꾀꼬리 소리 그리고 무슨 새인지 현관 바로 옆 수풀 속에서 단조롭게 울고 있는 새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관리인 방의 창문도 캄캄했다. 헛간뒤의 동력 하늘이 떠오르는 달빛으로 창백하게 물들고 먼 번갯불이 풀과 꽃으로 뒤덮인 뜰과 다 쓰러져가는 집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의 3분의 1가량이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였다. 꾀꼬리와 이름 모를 새소리가 뚝 그쳤다. 물방앗간의 물소리 사이로 꾀꾀거리는 오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마을과 관리인 뜰 언저리에서 성급한 닭이 회를 치기 시작했다. 천둥이 있을 듯한 무더운 밤에는 여느 때보다 빨리 회를 치는 법이다. 레흘리도프에게는 이 밤이 단순히 즐거운 밤이라고만 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 기쁨과 행복에 찬 밤이었고 그의 상상은 순정어린 청년으로 지낸 그 행복했던 어느 여름을 떠오르게 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4살 때
진리를 보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던 때의 자기,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와 잠자리 인사를 하면서 늘 착한 아이로 결코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울며 약속했던 자기, 그러한 자기를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기 속에서 그때의 자기를 느꼈다. 그는 지금의 자기가 그 니코렌카 이르페네프와 서로 도와서 훌륭한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고 맹세하던 시절에 자기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유혹에 사로잡혀 집도 살림도 농장도 토지도 없애는 것이 아까웠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아까운가 하고 자기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왜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야릇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오늘 보고 온 모든 일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그의 레흐르도프 집안의 살림에서 자작나무 2그루를 훔쳤기 때문에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그 아이를 아는 아낙네, 자기들 같은 여자는 나리 같은 남자의 정부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적어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 무서운 마트로나, 어린아이에 대한 그 여자의 차가운 태도, 아이들을 양육원에 데리고 가는 방법, 그리고 그 넝마 조각에 두건을 쓰고 늙은 노인같이 시든 얼굴로 웃고 있던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불행한 어린아이, 일에 지쳐 굶주린 암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주인 그에게 힘든 일로 갚아야만 하는 핏기 없는 한 임산부, 이러한 사람들을 그는 생각했다. 그와 더불어 감옥과 머리를 깎인 죄수들, 감방, 코를 찌르는 악취, 쇠사슬, 그리고 그와 나란히 자기를 포함한 모든 도시, 도시의 상류사의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호사스러움이 그의 기억에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보름달에 가깝도록 밝은 달이 헛간 뒤에서 솟아올라 뜨락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뻗치고 기울어져 가는 집의 철판 지붕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 빛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앞들 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꾀꼬리가 갑자기 가느다란 노랫소리로 울어댔다. 레흐르도프는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풀어가려다가 핵심을 잃어버려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어느 문제나 생각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지금 그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한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간단한가 하면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그의 관심을 끌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만 심혈을 기울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았지만 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또렷하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를 독점한다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똑똑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카츄샤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녀를 구하고 그녀에 대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자기가 본 듯한 그 재판의 모습과 형벌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서 어떠한 결과가 파생될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이 굳센 확신과 믿음이 기뻤다. 하늘을 가리기 시작한 검은 구름이 완전히 퍼지고 번개는 이제 먼 곳에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번쩍이며 뜨락과 다 쓰러져가는 집과 허물어져가는 바로 앞 현관의 계단을 비추고 천둥 소리가 멀리 머리 위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새들은 모두 숨을 죽였으나 그 대신 나뭇잎이 살랑거리기 시작했으며 바람이 레을류도프가 앉아있는 문 계단에까지 몰아닥쳐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한 방울씩 후두둑 소리를 내며 비가 날아와 우엉잎과 철판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늘 가득히 섬광이 번쩍 비치더니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레을류도프가 셋을 채 세기도 전에 바로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가 무서운 갱음과 함께 터지는 소리가 나타나 순식간에 하늘을 울리며 굴러갔다. 레을류도프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의 모든 의미를 나는 모르며 또 알 턱도 없다. 왜 고모들이 있었는가? 왜 니코렌카 이르체네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가? 왜 카추샤라는 여자가 태어났을까? 나의 광기 어린 행동은 왜 있는가? 왜 그 전쟁이 있었는가? 그 뒤에 나는 왜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섭리를 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양심에 새겨진 하느님의 뜻을 행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나는 또렷이 알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면 틀림없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는 갈수록 세차게 퍼붓고 있었다. 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붕에서 홈통으로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정원과 뜨락을 비추던 번갯불이 차츰 뜸해졌다. 레을류도프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빈대가 달려들지 않을까 걱정하며 침대에 누웠다. 낡아 떨어진 더러운 벽지를 보니 분명히 빈대가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 내 자신을 지주가 아니라 종으로 느껴야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이 생각에 기뻐했다. 그의 걱정이 딱 들어맞았다. 불을 끄자마자 여기저기에서 기어나온 빈대가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도지를 내주고 시베리아로 가자. 벼룩, 빈대, 더러움. 그까짓 것들 상관없다. 그것을 참아야 한다면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는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 창문을 열고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검은 구름과 다시 얼굴을 내민 둥근 달에 넋을 잃고 있었다. 9.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던 레을류도프는 눈을 떴을 때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관리인이 부른 7명의 농부가 점심때에 사과밭에 모여 있었다. 사과나무 아래에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농부들은 의자에 앉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모자를 쓴 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은 깨끗한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은 그 군인 출신 농부는 군대 장례식 때처럼 여전히 떨어진 모자를 의식대로 가슴 앞에 고이 들고 있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같이 반백의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기르고 벗어져서 흙빛으로 탄 이마 언저리에 수치 많은 백발이 굽이치고 있는 커다란 모자를 쓴 잘생긴 다부진 노인이 새로 지은 농부 외투자락을 떨면서 벤치 앞으로 나와 앉자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간신히 따라 앉았다. 다들 앉자 레흘류도프는 그들과 마주 앉아서 테이블 위에 두 팔꿈치를 짚고 계획안을 쓴 종이를 꺼내어 보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농민의 수가 어제보다 적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를 잊고 문제의 모든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인지 레흘류도프는 오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모의식 중에 그들 중에서 반백의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기른 노인에게 질문하여 그의 동의나 반대를 들으면 되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에 대한 레흘류도프의 예상은 빗나갔다. 풍채 좋고 얼굴이 잘생긴 노인은 그 아름다운 가발 같은 머리로 끄덕이기도 하고 다른 농부들이 반대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지만 레흘류도프가 하는 말을 겨우 알아들은 듯 그것도 다른 농부들이 그네들의 말로 고쳐서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보다 훨씬 더 레흘류도프의 설명을 잘 이해한 사람은 그 풍채 좋은 노인 곁에 앉아있는 수염도 없는 애꾸눈의 노인으로 누덕누덕 기운 소매 없는 무명옷을 입고 낡은 헌 장화를 신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난로를 놓는 직공이었다. 이 노인은 바쁘게 눈썹을 움직여가며 세심하게 듣고 나서는 곧 레흘류도프가 한 말을 그네들의 말로 고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흰 턱수염을 기르고 영리해 보이는 눈이 빛나는 키가 땅딸막한 노인 역시 이해가 빨랐는데 그는 기회만 보이면 레흘류도프의 말에 농담조로 비꼬는 말을 한마디씩 해댔다. 그는 아마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군인 출신도 본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같았으나 군대에서 바보가 되어 쓸데없는 군대 용어를 써서 말을 알 수 없게 하는 나쁜 습관이 들어 있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집에서 짠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집신을 신은 코가 길쭉한 농부였는데 그는 짧은 턱수염을 하고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필요할 때 말고는 쓸데없이 짓거리지 않았다. 나머지 두 늙은이 가운데 한 사람은 어제의 집회에서 레흘류도프의 모든 제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그 이빠진 농부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한 키가 크고 헬쓱한 절름발이 노인인데 농민화를 신고 가느다란 다리에 흰 각반을 단단히 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듣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레흘류도프는 먼저 토지 소유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토지는 하고 그는 말했다. 팔거나 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팔아도 상관없다면 돈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조리 사모아서 토지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대가로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게 되는 것을 받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농민은 그저 그 땅 위에 서 있기만 해도 돈을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스펜서의 논증을 이용하여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하고 흰 수염의 노인이 장난꾸러기 같은 눈으로 말했다. 그건 옳은 말이야. 코가 유난히 긴 노인이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군인 출신이 말했다. 소에게 줄 풀을 좀 베었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형편이랍니다요.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절름발이 노인이 말했다. 우리 땅은 5km나 떨어져 있어서 땅을 빌려 쓰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비싼 값을 요구해서야 어쩔 도리가 있어야죠. 하고 빠진 이를 드러내며 화를 잘 내는 노인이 덧붙였다.
우리야 마음대로 꽁꽁 묶여있는 입장이나 다름없습죠. 옛날 농노 시대보다 더 나쁜 형편이니까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토지를 한 사람이 다 소유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참 고마운 말씀이군요. 모세 같은 곱슬곱슬한 턱수염의 노인이 레흘리도프가 땅값을 받고 토지를 빌려주려는 것인 줄 알고 노골적으로 경계의 빛을 드러내며 말했다. 나는 그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는 이 이상 더 토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시다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고 노인이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이 말에 자기의 진지한 마음에 대한 모욕을 느끼고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고 그 노인의 의견을 이용하여 말하려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꺼이 주고 싶소.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야 하나요? 어떤 농민에게 얼마만큼 주어야 되나요? 왜 여러분 마을 조합에만 주고 제민스코의 마을 조합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농노제 폐지 때 얼마 안 되는 토지밖에 받지 못한 이웃 마을에 대한 말이었다. 모두 잠자코 있다가 군인 출신만이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만약에 황제가 지주들의 토지를 몽땅 몰수해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아니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요? 하고 입 빠진 노인이 물었다. 황제가 그런 말을 할 까닭이 없지요. 예를 들어 한 말입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야 사람 숫자대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죠 뭐. 농민도 지주도 똑같이 말입니다. 재빨리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날로 놓는 직공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죠. 사람 수대로 나누어야죠. 각반을 친 마음 좋게 생긴 절름발이 노인이 동의하듯 따라서 말했다. 모두들 흡족한 태도로 이 결정을 지지했다. 사람 수라니 무슨 뜻인지요? 하고 레흘리도프가 물었다. 머슴들한테도 일일이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가요? 천만에요. 되도록 명랑하고 활달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군인 출신이 말했다. 그러나 점잖아 보이는 키다리 농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누어 준다면 모두 똑같이 나누어 줘야죠. 잠깐 생각하더니 그는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르지. 하고 미리 반론을 준비해 가지고 있던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주나 하인, 관리, 서기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도시 사람들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부자에게 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또 부자에게 토지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토지는 이미 매점되어 버려서 또 부자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군인 출신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갖도록 해야 돼요.
군인 출신을 가로막으며 난로 직공이 화난 듯이 말했다. 이 말에 대해 레흘리도프는 누가 스스로를 위해서 경작하고 누가 남을 위해서 경작하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점잖아 보이는 키다리 농부가 조합을 만들어서 경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래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는 굵고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산주의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레흘리도프는 대답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농기구가 있어야 하고 말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일을 하고 뒤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말도 가래도 탈곡기도 그 밖에 농기구 모두를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함께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을 녀석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요? 하고 화를 잘 내는 노인이 말했다. 마을 곳곳에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말걸요. 하고 흰 턱수염의 노인이 장난꾸러기 같은 눈으로 아낙네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얼굴을 핥혀댈 거고. 그리고 또 땅의 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흙토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황토나 모래 땅을 나누어 주지요? 그럼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잘게 조각을 내죠 뭐. 하고 날로 놓는 직공이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마을에서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에 걸쳐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토지를 대가 없이 농민에게 분배해 주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옥한 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땅을 주느냐, 모두가 다 비옥한 땅을 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군인 출신의 농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조지라는 미국인이 어떤 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나는 그 안에 찬성하고 있어요. 나리가 주인이니까 나리가 나누어주면 되지 않습니까요? 긴 말할 게 없어요. 나리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하고 화를 잘 내는 노인이 말했다. 노인의 이 폭언이 레흘리도프의 기분을 망쳐놓았다. 그러나 이 폭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기뻤다. 잠깐만, 쇠미 영감님, 나리의 말씀을 들어봐요. 하고 점잖은 농부가 묵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이 레흘리도프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헨리 조지의 단일 세안을 설명했다.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야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의 목소리가 호응했다. 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토지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좋은 토지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분배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좋은 땅을 갖는 사람이 그 땅의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값을 땅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답하듯 말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고 또 공공의 자산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값을 여러 가지 공공의 자산에 보태기 위해서 조합에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셈이죠.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은 좋은 땅을 원하면 비싼 값을 치르고 나쁜 것이라면 싼 값을 치르면 됩니다. 갖고 싶지 않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공공의 자산에 대한 경비는 그 사람 대신 땅을 소유한 자가 치르게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요. 하고 난로 직공이 눈썹을 움직이며 말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더 내면 되겠지요. 그 조지라는 사람 머리 한번 대단히 좋은데 하고 곱슬거리는 수염을 대표하는 듯한 노인이 말했다. 다만 그 값을 지불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제야 이야기의 결말을 눈치챈 듯 기다리 농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값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값으로 정해야 합니다. 비싸면 갚지 못하니까 손해가 될 것이고 싸면 싼 대로 서로 사고 팔게 되어 결국 토지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의논하고 싶어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는데 하고 농부들은 말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구나. 곱슬 수염에 풍채 좋은 노인이 다시 말했다. 조지라, 굉장한 것을 생각해냈군. 그럼 제가 땅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관리인이 웃으며 말했다. 빈터가 있으면 그걸 얻어 경작하면 되겠지. 하고 레흘류도프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해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눈을 한 노인이 말했다. 이것으로 모든 의논은 끝났다. 레흘류도프는 다시 한번 자기 제안을 간단히 설명한 뒤에 이 자리에서 곧 결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조합과 의논하여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농부들은 조합과 상의해서 대답하겠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건넨 후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돌아갔다. 멀어져 가는 유쾌한 말소리가 언제까지나 들려왔다. 그리고 저녁 늦도록 농부들이 떠드는 소리가 마을 쪽에서 내를 건너 웅성웅성 들려왔다. 이튿날 농부들은 들리를 나가지 않고 지주의 제안에 대해 의논했다. 조합은 두 파로 갈라졌는데 한 파는 주인의 제안이 유리할 뿐이지 위험성은 없다고 했으나 다른 파는 그 속에 함정이 숨어 있다고 보고 그 함정을 잡지 못해 더욱 그것을 겁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그래도 모든 농부들이 제안된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의견을 모아 레흘류도프에게로 조합 전체의 결정을 알려왔다. 모두가 의견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은 한 노파의 발언이었다. 그것이 노인들에게 받아들여져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모든 근심 걱정을 깨끗이 떨어버리게 된 것인데 그것은 지주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영혼 구제를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 설명은 레흘류도프가 이 파노보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돈으로 도와준 것은 여기 농민들이 처해 있는 생활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비로소 알고 그 빈곤한 실상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런 일은 현명한 해결 방안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쿠즈민스코에의 살림을 판 대금과 농기구를 판 계약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와 있었다. 지주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도움을 받으러 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중에 잔뜩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바라는 대로 무턱대고 준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었기에 이러한 상태에서 노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빨리 떠나기로 했다. 파노보의 묵은 마지막 날, 레흘리도프는 안채로 들어가서 거기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는 이것저것 뒤적이는 동안 사자머리에 청동 손잡이가 달린 마오가니제 헌 서랍 속에서 많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그 속에 사진이 한 장 끼어 있었는데 그것은 소피아 이바노브나 마리아 이바노브나 학생 차림의 그 자신, 그리고 카츄샤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다. 거기에 찍혀있는 카츄샤는 청순하고 싱싱하고 생활의 기쁨에 가득 찬 아름다운 처녀였다. 레흘리도프는 안채에 남아있는 많은 물건들 속에서 편지 다발과 이 사진만을 골라 정리했다. 나머지는 모두 싱글거리는 관리인의 주선으로 없애겠다는 약속 아래 파노보의 집과 가구를 보통 시세의 10분의 1쯤 되는 싼 값에 제분소 주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지금 쿠즈민스코에서 느낀 재산을 잃는 데 대한 아쉬웠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고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의 그는 끊임없는 해방의 자유로움과 새로운 땅을 앞두고 여행자가 느끼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